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이 카드까지는 안 쓰려 했는데. 2. 사우디 왕세자가 한국에게만 제공한 역대급 선물. 3. 인리 결국 보크사이트 수출 금지 결정.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은 바이든의 리튬 산업 오펙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웃고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바로 한국 기업들이 이미 남미 3국과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리튬 공급을 보장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여러 해 동안 남미 3국과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리튬 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리튬 산업 오펙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리튬 공급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보복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리튬 공급을 통해 미래 전기차 시장에서도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협력 관계를 통해 한국은 리튬 공급에 대한 미국의 보복에도 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이러한 전략적인 협력은 미국의 리튬 산업 오펙 발표에도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전기차 산업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큰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과의 논란과 관련하여 한국 기업들의 대응 방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과 현대, LG 등 미국의 수백조 원의 투자를 발표했던 한국 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미국이 아닌 중국과 다른 나라에 하겠다는 폭탄 발표가 나온 후 바이든이 한국에 대한 대대적인 복수를 발표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천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이 압력을 가했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1일 현지 시간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주고 배상액을 3억 300만 달러, 4,035억 원 이상으로 판결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넷리스트는 지난 2021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의 메모리 제품과 다른 데이터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배상금으로 4억 400만 달러, 5,38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넷리스트는 자사 기술이 메모리 모듈의 효율을 높여 단기간에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주며 삼성전자가 프로젝트에서 협업한 이후 특허 기술을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의 기술과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연히 삼성전자가 승리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깔끔한 완승 말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이든이 한국의 보복을 예고한 직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2023년 1분기에 반도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고작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는데요. 이 중에 4천억 원을 미국에 내야 하게 생긴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작년 10월 이 원자력 설계업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신들의 기술로 개발한 원전을 폴란드 등 동유럽에 판매한다면서 이를 막아달라고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미국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자신의 기술로 만든 원전에 대해 수출할 땐 반드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요.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원전 기술은 APR1400으로 한국 자체 기술로 만든 한국형 원전임은 이미 전 세계국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두 가지 보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떠오르는 산업이 바로 배터리죠. 이미 한국의 배터리 3사가 받은 수주 규모만 해도 1,000조 원을 돌파하며 역사상 가장 크고 위대한 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전기차 전체 비용의 40%가 배터리. 이 배터리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리튬이죠. 리튬은 이제 하얀석유라고 불릴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자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지질조사국 USGS에 따르면 전 세계 리튬의 56.0%는 리튬 삼각지대라 불리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3개국에 몰려 있습니다. 이 중 볼리비아는 리튬을 이미 국유화했고
아르헨티나는 지난 1월 리튬을 전략광물로 지정한 후 승인된 모든 탐사 활동을 멈춰 세웠습니다. 민간 기업의 채굴권도 정지했습니다. 칠레는 여기에 국영 리튬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USGS에 따르면 칠레는 현재 기술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튬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41.0% 국가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FT 등 외신에 따르면 칠레 좌파 정권의 가브리엘 보릭 대통령은 TV로 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리튬 산업을 국유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릭 대통령은 사회주의자 대통령이었던 살바도르 알렌데 대통령이 1971년 구리 산업을 국유화했던 사례를 들며 이번에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을 국유화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보릭은 국가가 리튬 생산 사이클 전반에 참여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국영 리튬 회사 NLC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외교부 소식통은 이날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가 리튬 광산 업계의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설립을 추진해 리튬 광산 가치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가격 합의를 도출하는 문서를 작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은 미국과 남미의 지리적, 전략적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 전 세계에서 리튬이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남미를 조종하여 한국의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한국을 자기 입맛대로 컨트롤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배터리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싹쓸이하고 있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지 매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따르면 이들 3국이 외교부 장관이 오펙과 유사한 리튬 생산국 조직을 만들어 오펙이 원유 배럴당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생산 수준을 설정해 리튬 가격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내용의 문서 초안을 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미 3국 외교장관들은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가 공감대를 형성하면 세계 최고의 리튬 생산국인 호주가 이 같은 가격 동조화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각별한 사이를 맺은 호주까지 끌어들여 한국이 마음대로 리튬을 얻지 못하도록까지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데요. 한국의 SK온과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등은 호주 광물, 자원개발업체와 이미 장기 계약을 통해 리튬 및 희토류를 장기적으로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미 3개국이 갑자기 리튬판 오펙을 설립하더니 리튬 광산과 관련 기업을 국유화하여 한국과의 모든 계약을 깨버리고 수출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호주가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배후에 있다며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리튬 공급을 막아 한국에 큰 충격을 주려 하는 바이든. 자, 그런데 한국이 엄청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말이죠. 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은 울진 등 광산 6곳서 리튬을 발견했다며 한국은 리튬 강국이 될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이 연구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국내 광산 6곳에서 리튬을 확인했다며 대표적인 곳은 울진이며 올해 안에 매장량 평가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광산 탐사뿐 아니라 이를 활용해 리튬 하이드록사이드, 수산화 리튬과 리듬 카보네이트 등 2차 가공 산물로 만드는 기술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날 국내에서 채굴한 리튬 레피돌라이트, 홍은모, 실물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바이든은 이 소식을 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이 리튬부터 배터리 소재와 부품, 배터리 완성품까지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모든 것들을 싹쓸이 해버리면 미국이 더 이상 통제할 수조차 없기 때문인데요.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며 신드롬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박순혁 흥보이사. 그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지난해 초 여의도 전문가들이 테슬라와 중국 배터리 업체의 경쟁력을 강조할 때 박 이사는 줄곧 K배터리의 기술 초격차를 언급해왔습니다. 그가 유튜브에서 추천한 2차 전지, 배터리, 8개 종목, 에코프로 BM,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LG 화학, 포스코 케미칼, 현 포스코 퓨처엠, 나노신소재 포스코 홀딩스, 2급 등 하자. 개미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는데요. 이때 붙여진 별명이 배터리 아저씨입니다. 배터리 아저씨는 이를 전면 반박하며 앞으로도 수십 배 오를 수 있다고 했고 실제로 배터리 아저씨의 말대로 이 8종목 주가가 급등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큰돈을 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출연한 유튜브 방송은 누적 조회수 1000만 회를 돌파했고 최근 펴낸 저서 K배터리 레볼루션, 지와인, 은 출간 뒤 한 달째 베스트셀러 종합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 배터리의 핵심은 양극재입니다. 전기차 비용의 40%가 배터리, 배터리 비용의 40%가 양극재인데요. 한국의 에코프로 그룹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극재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이유죠. 에코프로 관계자는 이와 같은 완성형 양극재 생태계를 조성한 것은 에코프로가 최초이자 유일하다며, 이런 생태계를 기반으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74.3% 급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이사는 한국이 배터리 소재부터 완성품까지 모두 세계 1위로 대체 불가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미국조차 한국을 흔들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실리콘 웨이퍼와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과 같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소재는 일본이, 5나노 이하 공정에 꼭 필요한 EUV 장비는 네덜란드가, 반도체 장비는 미국이 꽉 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일본을 필두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한국은 최근까지도 골머리를 썩고 있죠. 그런데 배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라는 초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 가정과 회사 등 거의 모든 곳에서 우리가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배터리. 지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산업이 될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이 재료부터 부품 완성품까지 세계 1위를 싹쓸이 하다 보니 이제는 감히 미국조차 한국을 흔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자존심이 구겨진 일이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왕세자의 비웃음을 사며 아무런 외교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돌아간 일이 바로 그것인데요. 반면 사우디는 한국에 대해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우디 외교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저자세로 한국을 더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죠. 심지어는 사우디가 보유한 유전 중 하나를 한국에게 주겠다는 폭탄 선언까지 하며 한국 마음 사로잡기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대체 사우디가 이렇게까지 한국에게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게 맞이한 이는 고개를 숙이며 예를 갖추었는데요. 환하게 웃음 짓는 그는 상대방의 말에 웃음을 지으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진 사우디와의 만남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사우디 쪽에서 한국과의 적극 협력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기에 논의는 쉽게 풀렸습니다. 한국 대통령과의 만남 자리에 나온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은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사우디 비전 2030을 실천하기 위해선 한국의 기술이 무조건 필요하다며 한국 비위를 맞췄습니다. 얼마 전 조 바이든의 사우디 방문 때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반응이었죠. 20일에 일어난 한국 사우디 접견 이전 미국은 원유 증산을 위해 다급하게 사우디 왕세자를 만났습니다. 조 바이든은 기존 일정을 정리하고 사우디로 바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였죠. 과거 사우디의 비윤리적 행동을 비난하며 사우디가 반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던 조 바이든은 왕세자와의 만남 자리에서 주먹 인사를 보이며 최대한 저자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의 반응은 냉랭 그 자체였죠. 조 바이든이 세계 인플레이션 상황과 원유 문제를 거론하며 사우디의 즉각적인 증산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왕세자는 단칼에 거절하며 석유 수출기구가 시장 논리에 따라 증산을 결정할 것이라며 회피했죠. 미국의 요청에 고민도 하지 않고 거절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과거였다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였지만 상황이 많이 달랐기에 사우디는 이렇게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원유가 급한 것은 세계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였고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과 러시아, 중국 등 사우디의 석유를 탐내는 국가들은 차고 넘쳤기 때문에 가능한 답변이었죠. 결국 바이든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귀국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낮은 지지율로 인해 맹비난을 받았던 바이든은 이번 빈털터리 외교 성과에 대해 국내외 언론들의 질타와 정치인들의 비난을 한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언론인 카슈크지 암살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었던 조 바이든이 정치 논리에 의해 자신의 말을 철회하는 행동을 보였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미국의 망신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큰 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이죠. 사우디는 미국에게는 아쉬울 것 없다는 태도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였던 사우디는 그러나 한국에게는 저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미국보다 한국이 더 중요한 입장이라는 것을 사우디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에게 사우디가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협력을 위해 큰 돈을 들인 것입니다. 바로 페르시아만에 붙어있는 유전을 한국에게 주기로 한 것이죠. 매니파, 유전과 그 일대를 선뜻 내준 것이죠. 사우디의 파격적인 결정은 육아로 인해 힘든 한국에게 엄청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
게다가 산유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해외 여러 곳에 유전 개발을 서두르던 한국에게 있어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유전이었죠. 미국에게는 증산 거부를 말하며 냉정하게 대했지만 한국에게만 사우디가 혜택을 주면서 협력을 요구한 것에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사우디와 한국이 오랜 기간 협력해온 인연 때문입니다. 과거 중동에서 건설붐이 일어났을 때 한국 건설 노동자들은 뜨거운 열사의 사막 국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를 먹여 살리고 경제를 부흥시킨다는 일념하에 건설 노동자들은 어려운 환경에도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요. 처음 중동에서 한국 노동자들을 받아들일 때 거부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구의 훌륭한 건설사들과 협력해서 이들 노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왜 한국인들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공사도 한국인이 맡았다고 하면 손쉽게 해치우거나 심지어 기일보다 더 빠르게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한국인들만 있으면 뭐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사우디 사회에서 한국인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퍼진 것은 이 시기부터죠. 납기일을 빨리 맞추는 것은 물론이고 품질도 뛰어났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 구멍이 나지 않고 튼튼한 물건에 사우디인들은 한국인이 보여준 경이로운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과거 사우디 국왕인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가 대규모 공사를 해외 업체에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지연되거나 완성품 질이 떨어진 이유를 거론하며 관계자들을 질책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한 아랍신문은 1970년대 한국 근로자가 그립다는 기사를 실을 정도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영자지 아랍뉴스는 한국 근로자들을 조명하며 이들이 보여준 능력을 사우디인들이 따라 배워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 근로자들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에서는 관광청 주도로 1970년대 한국 건설자들을 위해 이들을 위한 특별 초청 프로그램을 고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알하산 알다바그 사우디아라비아 관광청 최고 책임자는 사우디는 그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사우디가 존재할 수 있었다고 말한 그는 한국과 사우디의 오랜 인연을 강조하면서 한국인들이 사우디로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면서 협력을 요청했죠. 그뿐만 아니라 사우디는 한국 무기의 큰 손으로 국방에 있어서 다량의 한국 무기를 구입한 인연이 있습니다. 올해 3월에도 사우디 국방부는 30억 리알 하나로 9,846억 원에 달하는 방산 계약을 맺으며 무기 수입을 단행했죠.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비밀에 붙여졌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사우디 국방부가 굉장한 관심을 표현했던 복합대공화기 BOE 구매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죠. 군용탄을 제조하는 풍산도 사우디 국방부와 4억 6천만 리알 하나로 1,500억 원 규모의 탄약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엄청난 금액의 방산 수출 계약을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죠. 가성비 면에서 탁월한 한국 무기를 구입하면서 미국에게 끌려가지 않는 방산 주권을 지키려는 노력인 것이죠. 사우디는 한국과의 오랜 인연으로 혜택을 보았기에 주저없이 한국에게 손을 내민 것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한국에게 유전을 내민 것은 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 외에는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만한 곳이 없는데요. 바로 사우디에서 추진 중인 사우디 비전 2030입니다. 석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사우디는 미래에는 석유 의존 국가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우디가 미래에도 강대국으로 남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죠.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그래서 사우디 비전 2030을 추진했는데요. 신재생에너지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석유 의존 사업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과 IT 쪽과 관련해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죠. 이를 위해 신재생 IT 관광의 노하우가 있는 국가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사우디 정부의 이상을 구현한 시티. 네옴시티도 사우디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 건설 투자를 하는 등 필사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매달리고 있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추진하는 이 사업은 전입니다. 베길로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의 명운을 건 도박에 나선 것입니다. 하나라도 잘 못 사업을 운영하면 과거 석유가 나지 않던 사막국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한 길. 그는 무조건 사우디 비전 2030을 성공시키기 위해 협력국가를 찾았고 놀랍게도 협력국가에 딱 맞는 곳을 찾아냈죠.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수소 사업에 있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한국의 수소 기술이 꼭 필요한 상황. 특히 네옴시티에도 수소 기술이 들어갈 예정이라 한국 협력은 필수입니다. 과거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방문했을 무렵 문 대통령과의 자리에서 한국의 수소 기술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 만큼 한국은 왕세자의 2030 프로젝트에서 빠질 수 없는 국가입니다.
그 외에도 관광 분야에서도 앞서가는 한국의 노하우도 사우디가 탐내는 것 중 하나인데요. 특히 K-팝을 비롯해 한류 열풍을 사우디도 잘 알고 있어서 향후 관광 사업에서 꼭 필요한 도움을 한국이 줄 수 있다는 점 역시 왕세자가 한국에 손을 벌리는 이유입니다. IT 산업 역시 한국이 선도적인 위치에 있죠.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는 한국 게임 업체에 투자를 단행, 미래 게임 산업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막대한 오일머니를 한국 게임사에 투자한 일도 있었죠. 한국을 형제국으로 생각하는 사우디의 애정 공세 덕분에 한국은 고유가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유전을 손에 넣게 되어 에너지 문제에 있어 한시름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마니파 유전 주변에도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유전이 묻혀 있다는 쉘 위 보고서가 있던 만큼 한국은 더 많은 석유를 싸게 생산할 수 있게 된 셈이죠. 미국보다도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 사우디와 한국의 교류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길 바라며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된 한국의 미래가 계속해서 창창히 빛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미래 패권을 좌우하는 자원 쟁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중국의 만행을 똑같이 따라하며 한국에게 압박을 가하려던 인도네시아의 계획이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무기로 삼아 한국을 협박하고 나서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러나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검은 속셈을 미리 알아차리고 압박을 손쉽게 벗어났다고 합니다. 예상을 벗어난 한국의 태도에 오히려 인도네시아가 당황했다고 하는데, 인도네시아가 저지르려고 했던 일이 무엇이며 한국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었는지, 심상치 않은 미중 대결 속에 작은 계기 하나만 있어도 전쟁이 날 것 같은 분위기에서 중국은 전력을 가다듬고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CMP에 따르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2018년부터 2022년 중국의 무기 수출 규모가 직전 5년에 비해 23%가 줄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2013터부터 2017년 사이 무기 수출은 국가 전략 사업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펼쳤던 것과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점유율 역시 직전 5년 대비 1.1%나 떨어진 사실을 알 수 있죠. 전쟁을 대비해 자국 무기 수출을 줄여 전력을 확보하고 향후 전쟁에서 자국 무기 정보가 외국에 흘러가지 않도록 단속을 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미국도 중국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군사 동향을 보는 한편 중국은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하며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손을 대지 않았던 히토류에 손을 뻗은 것인데요. 중국 정부는 히토류 자석 공급망 동제를 위해 제조기술 수출 금지를 추진했습니다. 달탄소와 흐름 속에서 동력의 전기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히토류 자석을 중국이 독점 혹은 통제하겠다는 뜻이죠. 작년 12월 산업기술의 수출 규제 품목을 담은 중국 수출 규제 및 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에는 다량의 히토류 제품 및 기술이 그 목록에 올라왔습니다. 네오디뮴을 비롯해 사마륨 코발트 등 중요 금속 기술에 대한 제재가 시행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네오디뮴 자석의 경우 중국이 84%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의 도움이 없다면 생산은 물론 개발도 불가능한 상황이죠. 전기차의 주요 재료로 사용되는 히토류 자석은 물론이고 각종 자원까지 중국이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전 세계, 특히 한국은 큰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차세대 미래 먹거리로 전기차를 생산 중인 주요 대기업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내다본 한국 기업은 탈중국을 선언하며 중국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다른 국가의 자원을 수입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데요. 칠레나 미국 등 히토류 광산을 보유한 기업들과 제휴를 하는가 하면 다른 국가와 공조해 기술 교류를 진행, 전기차 사업에서 중국에게 밀리지 않게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쉽게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중국 의존도를 쉽게 낮출 수 없기에 과도기 상황에서는 중국에게 아쉬운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원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국의 모습을 본 다른 국가들 역시 중국에서 자원을 관리하는 것처럼 자국 역시 자원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사례를 가장 먼저 벤치마킹하고 나선 곳이 바로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잘하면 중국과 비슷하게 자원의 이점을 무기로 사용하고 다른 국가를 향해 감지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인데요. 인도네시아는 현대 첨단 산업을 위한 여러 주요 희귀 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현재 전기차와 함께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니켈의 세계 최대 매장량 보유국이자 주요 수출 국가인데요. 전 세계 니켈 생산량의 35%를 인도네시아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죠. 니켈뿐만 아니라 보크사이트, 코발트 등 다른 광물들 역시 인도네시아에 매장되어 있어
많은 국가들이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바라고 있죠. 특히 중국과의 협력을 차단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미국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고 있기에 중국을 대신할 국가로 인도네시아가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중국과 비슷한 짓을 저지르고 나섰습니다. 바로 천연자원 동제를 동해 인위적으로 가격 조정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 천연자원 수출 금지입니다. 천연자원, 특히 광물 자원이 미래에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유로 인도네시아는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기에 이릅니다.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목으로 해외 수출기를 막고 가격을 올리려는 것이죠. 석탄과 니켈 수출을 금지해 전 세계적인 쇼크를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이번에는 보크사이트를 다가오는 6월부터 수출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크사이트, 구리, 주석 수출 금지에 대해 어디까지나 인도네시아 산업 육성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작년 탄소 기반 에너지 파동이 일어났을 때 인도네시아는 석탄 수출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려 에너지 대란을 촉발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석탄을 다량 수입하던 일본은 대사가 직접 대통령을 접견, 석탄 금지 명령을 해제해 달라 요청할 정도였죠. 이번 보크사이트 금지는 석탄보다 더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전기차와 항공기의 주요 재료로 사용되는 알루미늄의 원료가 바로 보크사이트이기 때문인데요. 알루미늄 생산에 있어 보크사이트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인도네시아가 보크사이트 수출을 금지할 경우 전 세계 보크사이트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알루미늄 기반 기술을 이용해 전기차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던 한국 기업들은 원자재 쇼크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기차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가 핵심입니다. 배터리가 빨리 닳지 않고 장시간 움직일 수 있을수록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이 생긴다고 할 수 있는데요. 리튬이온 배터리의 사용 시간을 결정짓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무게입니다. 차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전기차를 움직이기 위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차체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오래 운전이 가능하기에 전기차 업체에서는 가벼우면서 튼튼한 재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죠. 기존에 쓰던 재료 대신 전기차 주요 재료로 사용할 만한 재료로 최근 알루미늄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기존 철강보다 20터부터 30%나 가벼우면서도 튼튼하기에 차세대 전기차의 주요 재료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전기차를 연구하는 현대차도 이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알루미늄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광물 기업인 아다로미네탈과 손을 잡으며 미리 알루미늄 공급처를 확보했는데요. 이를 본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크사이트 수출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자원 압박에 나섰습니다. 가뜩이나 원자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던 한국 기업 입장에서 인도네시아의 태클은 참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인도네시아의 금지 명령에 대해 한국 기업들은 태연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크사이트 금지 명령에 대해 미리 예상이라도 한 듯 아무렇지 않은 모습을 보였죠. 인도네시아 정부의 예상과 다르게 한국 기업들이 태연한 이유는 바로 보크사이트를 이용해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것보다 알루미늄 재활용을 동해 필요한 알루미늄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 알루미늄만 재활용하는 걸로 충분하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한국에 위치한 노벨리스라는 기업 덕분입니다. 세계 최대 알루미늄 압연 및 가공업체인 노벨리스는 한국에 거점을 두고 알루미늄 재활용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재활용 원료 사용률이 57%에 달할 정도로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재활용은 스크랩과 폐알루미늄 음료 캔을 이용해 새 알루미늄 제품을 만드는 것인데요. 알루미늄은 재활용해도 가치나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특성을 지녀 이론적으로 무한대로 반복해 재활용이 가능한 금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만 잘해도 보크사이트를 수입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전기차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현대차 역시 노벨리스와 제휴를 맺고 협력하고 있는데요. 2008년부터 노벨리스는 제네시스 모델부터 전기차 모델인 코나 EV, KONA EV와 친환경 하이브리드 모델인 아이오닉, IONIQ까지 다양한 차종의 알루미늄 소재를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알루미늄 공급처를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보크사이트 금지 조치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것이죠. 차세대 전기차 사업에도 노벨리스는 알루미늄 공급을 약속했고 현대차는 노벨리스의 공급량으로도 충분히 수요를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무엇보다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보크사이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호주나 중국에서 보크사이트를 수입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중요한데요.
대체품을 수입할 곳이 인도네시아 한 곳이었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호주와 중국 등 다른 곳에서 생산되는 보크사이트를 사용해서 가공하면 된다는 점에서 한국은 큰 피해를 입을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알루미늄 생산에 있어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인도가 한국으로의 수출을 늘리고 있어 인도네시아에서 보크사이트를 수입할 필요 없이 인도로부터 알루미늄을 직접 수입하면 되기에 인도네시아의 제재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외부적인 요인 역시 인도네시아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지난 니켈 파동과 석유 파동에서 인도네시아의 갑작스러운 수출 제한을 두고 WTO는 여러 차례 경고를 준 바 있는데요. 이번에 보크사이트 수출 금지까지 저지르자 더는 참지 않은 것입니다. WTO는 원자재 접근에 대해 인도네시아가 부당한 접근 제한을 두고 있다며 국제 수출 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WTO의 판단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반발하면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로서도 딱히 반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WTO의 제재가 본격화되면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 조치는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이 높죠. 중국처럼 자원을 무기로 삼아 압박하며 한국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었던 인도네시아. 그러나 중국과는 다르게 인도네시아의 자원 무기화 전략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인도네시아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도네시아는 KF-21 분담금 문제로 인해 오랜 기간 한국과 좋지 않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의 KF-21 사업 참여 소식에 자극을 받은 건지 일부 분담금을 지불하고 KF-21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갚는 것도 아니고 찔끔찔끔 일부분만 갚으면서 추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와중에 한국의 자국 조종사를 파견, 기술력만 쏙 빼내려는 모습을 보이며 합의 이행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런 가운데 전투기의 주 원재료인 알루미늄으로도 한국을 압박하려 나섰으니 한국이 더 이상 인도네시아를 참고 봐줄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자원을 무기로 한국을 위협하려고 한 인도네시아가 다시는 한국을 향해 이런 행동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본때를 보여줄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